일본 항공사인 전일본공수가 4월부터 국내 거주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주 2일 근무가 가능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육아나 병간호, 부업, 지방이주 등의 이유로 단축 근무가 인정된 승무원은 연간 휴일수를 사전에 정하고 유연한 형태의 교대 근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본은 노동자의 자기 개발을 위해 주 4일 근무제와 장기 휴가를 독려하고 있다고 외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가 바뀌는 시대에 맞추어 노동 형태가 바뀌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지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의미 있는 노동 형태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노동개혁을 구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노사정 모두 객관적으로 돌아봐야 할 시기일 것 같습니다. 2023년 1월 17일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네, 뭐 아주 잘 지냈습니다. 네. 우분현답이시네요. 저희 이 방송에 고정 출연하신 분은 우리 김종효 의원님 분이 안 계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뉴스 보다 보니까 저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쌍방울 전 회장이 이제 귀국해서 체포가 됐단 말이죠. 근데 체포됐을 때는 쌍방울 주가가 뚝 떨어졌었는데 갑자기 오늘 오전에 주가가 확 올랐다 다시 이제 보합 정도로 된 상황이에요. 이로 뭐 예를 들어 쌍방울 전 회장이 횡령, 배임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 오히려 주가가 올랐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네, 뭐 워낙 그 쌍방울이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라서요. 네. 뭐 개별 이슈에 따라서 뭐 급등하게 나타날 수 있는 뭐 종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루 빠지면 뭐 그분이 가시고 나면 또 새로운 어떤 지배 구조가 생기면서 좀 뭐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기대감도 생겼다가 뭐 막상 또 오면 뭐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평가를 받으면, 그래서 결국 실적이 따라주지 않고 전체적인 뭐 주가의 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갖춰지지 않은 기업의 주가는 결국은 펀더멘탈 가치에 수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CEO가 누가 되든 어떤 뉴스가 나오든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설사 뭐 좋은 CEO가 와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한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면 뭐 그 CEO는 어느샌가 뭐 없어져 있을 거고 주가도 결국은 제 가치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그런 개별 종목의 등락에 너무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제 또 조금 있으면 내년이면 또 선거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뭐 또 선거에서 뭐 인물 관련주로서 뭐 같이 사진 하나 찍으면 뭐 관련주로 묶이고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건 뭐 단기 시세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하시는 게 주식시장의 건강함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전문가답게 정확하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쌍방울 제가 오늘 주가를 보면서 세상이 참 왜 이렇게 돌아가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먼저 여쭤봤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길 투자 아이디어를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월 랠리가 좀 계속 될 건지 국내 증시를 이끄는 그 배경이 어떤 건지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국내 증시를 상대적 강세로 이끄는 그런 배경에는 어떤 게 있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지난주에 일단 1월 증시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시장이 돌아섰느냐라는 질문을 던졌고, 돌아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돌아선 과정에 있어서 추세 이탈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수익률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언급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그 월요일 날 나온 그 보고서, 현대차증권의 보고서를 하나 보시면 1월 달에 이제 스타일을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른 종목군들의 스타일을 한번 쭉 살펴봤더니 가치주, 대형주, 낙폭과대가 올랐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가치주는 거의 은행주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대형주와 낙폭과대가 올랐는데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낙폭과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말 연초까지 시장이 끊임없이 떨어지면서 소위 대형주 중에서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빠진 종목군들이 있었다. 그래서 연초에 시장 수급이 다시 복원되는 과정에서 대형주와 낙폭과대주가 가장 많이 올랐고, 코스닥은 오히려 대형주보다도 거의 뭐 조금 러프하게 보면 절반 정도까지밖에 못 오르는 그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시장 하락 구간에서 잘 버텼던 저변동성과 중소형주들은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12월 달에 변동성 큰 구간에서 잘 버텼던 종목군들은 이번에 기회가 없었고, 반대로 그동안 많이 내렸던 낙폭과대와 대형주 쪽에 수급 보건과 관련된 모멘텀이 겹쳐지면서,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종목군들의 실적 악화가 뭐 그 정도 악재는 충분히 우리가 그 우려했던 바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바닥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반등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1월 달 시장의 가장 중요한 컨셉은 낙폭과대, 그리고 대형주. 여기다 이제 제가 하나 개인적으로 플러스 하나를 붙이자면 턴어라운드. 턴어라운드. 네, 그러니까 거의 최악 국면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시장은 네. 비교적 긍정적인 모멘텀을 주고 있다. 주고 있다. 그러면 그 다른 뭐 외국인 요인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외국인들이 이번에 꽤 많이 들어온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는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까 이제 언급드렸던 수급 복원 과정, 그러니까 이 연말 연초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냈던 그런 수급이 복원되는 과정이 하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언급드렸던 금융투자의 전반적인 매도가 일단 줄어든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준비된 그림을 하나 이제 보시면, 이게 지금 달러, 유로와 엔화, 그다음에 파운드와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까지 달러 인덱스를 이루고 있는 6개 통화의 지금 흐름과, 그다음에 이 회색 음영으로 표시된 것은 이 통화에 투자하는 투기적 거래자들의 포지션 숫자입니다. 달러는 급락하면서 지금 투기적 포지션이 거의 뭐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유로와 엔화는 급속도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달러의 전반적인 약세가 나타나면서 지금 최근에 유럽 증시, 이머징 증시 이런 쪽이 대거 강세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의 약세 자체가 외국인들에게 달러 자산을 포기하거나 달러 자산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머징 마켓이나 유로화 자산을 선택하게 하는 하나의 이제 변곡점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은 미국이 금리 올려봐야 50bp다. 시장이 진짜 틀려서 연준이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올해 아무리 많이 올려봐야 75bp. 그다음에 시장의 기대는 연말에는 내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뭐 그게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FOMC에서는 없다라고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해서 얘기하는데도 시장은 웃기지 마. 연말엔 내릴 거야. 그리고 올리는 것도 50bp 이상은 못 올려. 이렇게 이미 벌써 믿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한 150bp 올린다. 올해 전체적으로 금리의 상승폭이. 그다음에 이제 일본은 이제 시작.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계속 돈을 풀고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돈을 푸는 것을 조금씩 멈추는 단계로 가서 계속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면 어느 순간에는 금리를 조금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작년 한 해 동안은 킹달러 이 한마디로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반대로 킹달러의 역킹달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유로와 엔화 둘 중에 어떤 게 더 강세를 보일지는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유럽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과정, 그다음에 엔화가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걸 또 설명하는 게 뭐냐면 최근 유로존 증시와 일본 증시를 이끌고 있는 가장 대표 업종 은행주입니다. 은행주 두 양국의, 그러니까 뭐 BNP 파리바라든지 뭐 코메르츠 방크라든지 그다음에 뭐 미쓰비시 같은 소위 양국 양 지역을 대표하는 은행주들의 최근의 반등폭은 지수의 2배 가량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은행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런 환율 변화로 인해서 일종의 캐리 트레이드. 지금 워낙 금리가 낮았던 엔화나 유로화를 빌려서 뭐 이머징 마켓이나 미국에 투자했던 그런 돈들이 달러가 내려가고 반대 통화가 올라가니까 이게 청산되면서 반대쪽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금리를 더 빠른 속도로 올리는 그 금융권 쪽으로 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율 변화가 국내 외국인 유입에도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 실제로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머징 마켓을 추종하는 ETF에 돈이 굉장히 급속도로 들어왔다는 거죠. 이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이 돈의 유입 자체, 누적 자금이 이
노란색 음영으로 표시된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가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인데 주가의 상승 속도보다 최근 들어서는 자금의 유입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전부 이제 달러 약세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원화 자산을 샀고 그다음에 일본과 유럽 자산들을 사면서 전체적으로 약간의 시장의 판도가 조금 변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환율이 결정적인 변수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여기 사실 원고 없는 것도 좀 궁금해서 지난 주말부터 제가 이 경제 뉴스나 이 방송 많이 보는데 엔테크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엔화가 좀 상승할 것 같다는 이야기들. 그래서 지금 엔화가 지금 약세해서 우리가 엔값 환율 대비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엔에 투자하는 것들을 뭐 권유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엔화 진짜 오를까요? 저는 뭐 방향성은 그렇게 가리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어디까지 가느냐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예전에 앵커께서 네. 엔화 좀 가지고 있는데 네. 언제 그렇죠. 청산하는 게 예. 좋으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 제가 지금은 아니다. 좀 더 기다리시면 아마 네. 기회가 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4월 달에 일단 BOJ의 숫장이 바뀌면서 정책적인 변화도 여러 가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 BOJ에서도 뭔가 변화가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화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보일 텐데 문제는 일본이 만약에 국채를 사지 않고 유동성 공급을 하지 않았을 때 일본 금융시장에 정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일본의 금융권이 정말로 문제가 없을까. 왜냐하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거의 제로 금리로 살아왔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를 100bp 정도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 뭐 미국이 벌써 500bp 그러니까요. 정책 금리가 500bp인 그러니까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유로존도 올해 만약에 150bp 올리면 거의 3% 넘어서는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뭐 다른 나라만큼은 당연히 못 올릴 테니까 예를 들어서 100bp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나 제로 금리인 상황에서 금리가 100bp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이라든지 그렇죠. 각종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또 분명히 영향을 줄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의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그건 나중 문제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엔화가 더 갈 것이냐, 현재 우리나라의 그 뭐라고 표현하는지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일본인들은 와타나베 부인, 우리나라도 이제 뭐 김씨 부인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런 김씨 부인들이 그럼 과연 지금 엔화 자산을 사면서 엔화 쪽에 막 몰려가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좀 뒤늦은 행동이냐? 저는 아직까지는 스마트머니 성격에 가깝다. 그런데 많이 올라가고 나서 이제 뒤늦게 들어가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위험해 보이지만 현재 구간에서의 이동은 달러의 추가적인 약세 베팅, 그다음에 엔화의 추가적인 강세에 베팅하는 전반적인 흐름은 거의 뭐 정해져 있다. 다만 그 강도와 폭에 대해서는 뭐 사람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엔화를 갖다가 몇 개로 갔는데 엔화는 오히려 보관금을 달라고 그러지 이자를 안 준다고 은행원들이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1월 랠리가 지금 계속 되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다음 주면 이제 설 연휴잖아요. 설 연휴 앞에 월화를 쉬기 때문에 이 랠리가 이게 계속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답을 말씀드리면 저는 랠리는 이어질 것 같은데 네.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것은 감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감속. 우리 증시가 2주간 거의 10%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그쵸. 유가증권시장 기준으로. 그러면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한 달에 10%도 그쵸, 많다고 그쵸. 볼 수가 있는데 엄청 2주에 10%면 이건 뭐 감속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엑셀만 밟았다면 이제 뭐 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엑셀을 떼는 정도 수준의 어떤 감속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시장을 움직였던 가장 중요한 마켓 드라이버 중에 하나가 환율이라고 말씀을 그쵸. 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아까 언급드렸던 BOJ의 금융정책회의가 일단 결과물이 수요일 날 나오기 때문에 수요일 날. 네, 이 결과물에 따라서 달러가 또 출렁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 가면 지금 뭐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도 있지만 중국의 LPR 결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이 LPR이 또 어떻게 결정되느냐 여부에 따라서도 또 출렁일 수 있거든요. 달러화가.
그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 그 과정에서 보면 1,400원대 중반까지 갔던 게 지금 1,230원대까지 떨어져 있단 말이죠. 예. 이것도 너무 또 급하게 내려와서 뭐 환율이 이래 뭐 싶을 정도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환율 금리 주가 중에서 가장 그래도 변동이 조금 작은 것이 환율이라고 봐야 될 텐데 물론 뭐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제일 널뛰기를 하긴 하지만 제일 덜 움직이는 게 그쵸. 환율일 텐데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도 너무 급속도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월말에 뭐가 발표됩니까? 수출입 발표되죠. 맞아요. 여행 수지 발표되죠. 그렇죠. 이전 수지 발표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들어오는 외국인들보다 나가시는 분들이 더 많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경상수지는 뭐 적자임은 다 아시는 것처럼 거의 분명한데 예. 그러면 달러 수급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유입되는 달러보다 유출되는 달러가 많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금 1월 달에는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 자금이 유입되면서 지금 원화가 강세를 보였단 말이죠. 이게 과연 지속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 감속은 거의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뭐 일정 부분 뭐 조정도 오늘처럼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연휴를 앞두고 이틀 거래일 기준으로 이틀이나 그쵸. 쉬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변동성을 좀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정 부분의 차익 실현 매물도 있을 수 있어서 1월 랠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뒤로 가면 갈수록 속도는 줄어들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속도는 줄어든다. 그러니까 감속된 그 감속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그 투자자 보호구역의 기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와, 이거 좀 감속이라는 말씀에 되게 제가 공감이 가네요. 아, 표현을 너무 잘해주셔갖고 뭐 공감이 갑니다. 그럼 우리 이제 시장을 이길 아이디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시장을 이길 아이디어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시장의 감속 혹은 뭐 조정일 수도 있는데 시장을 이길 아이디어냐? 시장이 만약에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주도주가 있는 거면 그것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시장 수익률보다 더 높이 오를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당연히 뭐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지금부터는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봐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XES라고 하는 ETF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린 적이 그쵸. 있죠. 예. 글로벌 석유 시추 장비들이 최근 들어서 신고가에 가고 있더라. 음. 그 밑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MSCI 월드, 그러니까 MSCI에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주요 종목들을 다 산 겁니다. 그 월드 지수가 지금 이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작년 여름 이후로 10월 이후로 에너지 이 종목들 XES라고 하는 에너지 장비 이퀴먼트는 그렇죠. 주가가 신고가로 가 있는 거죠. 근데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구간에서 ESG 더 강화한다고 하고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은 다 버리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가의 움직임 보면 오히려 국영제 석유화학을 향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가장 지금 좋은 수익률을 보였고 작년에도 제일 좋은 수익률을 보였고요. 작년 전체로 봤을 때 그렇죠. 업종 예. 기준으로 제일 좋은 수익률이었고 올해도 지금 신고가를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뭐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서는 뭐 테크닙 같은 종목도 여전히 신고가에 머물고 있고 할리버튼이라든지 슐럼버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형주 중에서는 뭐 다 아시는 렉스모빌을 포함한 이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결국 글로벌 시장 내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자국 내 에너지 자금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에너지 이퀴먼트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XES를 사란 얘기냐? 사도 되겠죠. 저는 뭐 사도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고가에 샀으면 어느 정도의 리스크 관리를 병행해 가면서 사야 되는 것은 뭐 두말하면 입 아픈 얘기고요. 그러면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투자 환경이 진짜 안 좋아요. 금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으로 설비 투자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비 투자를 늘리는 쪽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 불안 국면에서 또 설비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그 대표 기업이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글로벌 건설기기 기업들, 그렇죠. 그다음에 뭐 피팅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최근에 뭐 주가가 조정받았다가 다시 또 올라오곤 있습니다만 이런 불안 기간에서 또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해상 풍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풍력주만 보지만 풍력주만 있으면 아무 쓸모 없다. 그죠. 바닷가 위에서 바람개비 돌려서 뭐 하겠어요? 거기서 발생하는 전기 다 날릴 겁니까? 그거를 육지로 끌고 와야죠. 그런 과정에서 전선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심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기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은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 안에 과연 전기차 충전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많아야 한 세네 면적? 그렇죠. 그래서 전체 아마 포션으로 보면 뭐 한 10%가 되기 힘들 그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차 침투율은 그 정도로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있죠.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 안 됐지만 그러면 그 적어도 아파트 주차장 면적의 10%는 전기차용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투자가 되겠습니까? 충전 충전소. 설비라든지 충전기라든지 그렇죠. 그와 관련된 송배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고가를 보고 XES 사야지는 1단계인 거고 그건 정말 초보 단계인 거고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왜 올랐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만큼 지금 ESG로 가야 되고 탈탄소를 그렇죠. 외치고 이해하죠. 있지만 탈탄소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에서 어차피 에너지 설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라도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본다면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설비 투자가 늘고 있는 업종과 종목은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시장에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아마 여기 처음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였는데요. 뭐 살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지체 없이 금이라고 ETF. 말씀을 드렸는데 달러 표시로 사면 달러 표시 ETF로 사면 가치 중립이 돼서 내 자산을 잘 지킬 수 있을 거다. 달러가 떨어지면 금이 올라갈 거고 금이 그죠. 떨어지면 달러가 올라가서라도 그죠, 방어가 그죠.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드렸는데 운이 좋게도 금 가격이 이 달러 가치 하락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지금 준비된 그림 보시면 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최근 가파른 가격의 상승이 있는데 이걸 주도하고 있는 게 누구냐? 투기 세력이라는 거죠. 지금 이 회색 음영의 투기 세력이 급격히 늘면서 금 가격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원되고 있고요. 귀금속보다는 산업용 금속에 가까운 은은 같이 늘긴 했지만 최근 들어선 정체 양상이고 산업용 금속이기도 하면서 귀금속이기도 한 백금은 최근 들어서 좀 더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귀금속의 전반적인 베팅이 늘고 있다라는 것, 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포지션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 금이 이렇게 강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방증하느냐? 증시가 올라가고 있고 비트코인이 튀고 있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위험 자산이 튀고 있지만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이 동시다발적으로 튀어 올라가는 것은 달러가 밀리면서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로 해석해 보면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금이 맞을 수도 있고 예. 주가가 맞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금을 아예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만약에 주가가 틀렸을 때는 방법이 없는 없죠.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치 중립적인 어떤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금은 여전히 필요하다. 얼마나? 저는 전체 자산의 한 30% 정도까지 늘려도 괜찮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금 가격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두 주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두 국가, 바로 중국과 인도의 중앙은행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산업용 수요뿐만 아니라 소위 미국채를 배제하고 다른 자산으로 옮겨 탈 때 중앙은행들이 지금 옮겨 타고 있다라는 점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 달러의 역작용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정말로 경기 침체가 온다면 안전자산 선택으로서의 금 가격의 상승도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오른 가격에 지금 더 사라. 금에 올인하라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전략이고요. 하나도 금을 지금까지 편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금에 대한 편입을 시작하셔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나는 자산의 한 20에서 30% 금을 충분히 담고 있는 분들은 더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아예 없으신 분들은 가치 중립을 선택하기 위해서라도 금에 대한 일부 편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가치 중립을 위해서라도 금에 투자하시는 게 좀 유리하다. 그러나 그걸 100% 올인하는 게 아니라 한 30% 이내 정도에서 그 가치 중립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하게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잠시 전해드린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